억대 연봉을 거두던 고졸 공장 노동자. 지금은 울산 도심 부동산 중개소에서 월 180만 원으로 하루하루 버팁니다. 두둑했던 퇴직금도 불과 2년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간이 킹산직이라 부르던 현대차 울산 생산직이 왜 이런 현실에 놓였는지 그 흐름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간에서는 이들을 킹산직이라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생산 라인의 제왕이라는 뜻이었죠. 고교 졸업장 하나로 평생 연간 1억 원 가까운 수입을 올릴 수 있었으니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선망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 생산 라인에 배치된 차량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만간 단종될 구형 모델들 뿐입니다.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최신 차종들은 하나같이 다른 거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광주, 아산, 심지어 체코 공장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요? 2026년 1월 현대자동차가 충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2028년까지 매년 3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다음 거래일 주가는 16%나 급등했습니다. 로봇 제조 공장 건설 소식에 왜 주식시장이 이토록 뜨겁게 반응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명쾌합니다. 로봇은 결코 파업이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 사이 울산 생산 기지의 인력은 수천 명 단위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강제 해고는 없었습니다. 노조의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이죠. 그 대신 기업은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 거액의 특별 퇴직금을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퇴사를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떠난 이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야심차게 오픈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1년도 버티지 못했고 카페 역시 곧 폐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쌓았던 퇴직금은 단 2년 만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편의점이나 부동산 사무소에서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로 일상을 이어갑니다. 평생 연봉 1억 원대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야기는 2017년 8월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현대차 울산 생산기지 노조원 5만 명이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86%. 노조가 요구한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기본급 14만 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영진은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 측이 제시한 안은 기본급 95, 영원 인상, 성과급 400%, 일시금일 400만 원. 이것이 회사의 최종 제안이었죠.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고 8월 23일 드디어 파업이 개시됐습니다. 울산 공장 5개 생산 라인이 동시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하루 3,700대를 생산하던 공장의 생산량은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4일 동안 공장 설비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극적인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기본급 95 영원 인상, 성과급 400%, 일시금 1,400만 원, 거기에 회사 주식 30주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노조원 1인당 평균 475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고 노조는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조용히 손실액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파업 24일간 미생산 차량은 총 8만 9,000대, 차량 평균 판매가를 224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손실액은 무려 1조 8,900억 원, 하루 평균 787억 원씩 손해를 본 셈입니다. 노조가 추가로 확보한 금액은 총 375억 원. 회사가 잃은 1조 8,9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8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손실은 누가 떠안았을까요? 첫 번째 피해자는 소비자였습니다. 투싼 신차 가격이 900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연간 판매량 70만 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6조 3천억 원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업체였습니다.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협력사 소속 직원 15만 명은 임금 인상은커녕 일자리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청년층이었습니다. 신규 채용 예정이었던 900명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피해를 입은 소비자 70만 명, 협력사 직원 15만 명, 청년 구직자 900명, 모두 합치면 약 85만 명입니다. 반면 이익을 본 측은 노조원 5만 명뿐, 17대 1의 구도입니다. 결국 5만 명의 이익을 위해 85만 명의 피해를 감수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주말임에도 현대차 본사 20층 회의실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한 임원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만 1조 8,9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 또 파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2016년에도 24일, 올해도 24일입니다. 내년에도 분명 반복될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다른 임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식 회의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모두 그 말을 기억합니다. 파업이 불가능한 공장을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요? 로봇 공장을 건설하면 됩니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현대차의 미래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매년 6억 원씩 5년에 걸쳐 총 3조 원을 로봇 기술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현대차가 보유한 로봇은 겨우 50대였지만 2021년에는 500대로 10배 증가, 2025년에는 100대로 30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028년까지 매년 로봇 3만 대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온 것입니다. 결국 24일간의 파업이 거대한 로봇 공장 건설을 촉발시킨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생산직은 실제로 얼마를 버는 걸까요? 2024년 기준 기본급 포함 평균 연봉은 9천만 원. 여기에 성과급까지 합산하면 1억 2천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연봉 3,800만 원의 3배가 넘는 금액. 우리나라 전체 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수준이죠. 고졸 학력으로 상위 5% 소득을 올렸으니 킹산직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엄청난 금액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장 생산직 연봉은 2천만 원 수준, 독일 폭스바겐은 7,200만 원, 일본 도요타는 6,8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대차 생산직은 1억 2천만 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성도 세계 최고일까요? 현대차 울산 공장 직원은 1인당 연간 44대의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반면 미국 공장 직원은 1인당 88대를 생산하죠. 생산성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울산 노조가 오랫동안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했고 휴식 시간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1인당 작업 범위도 지속적으로 축소됐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제약과 다름없습니다. 동일한 차량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면 매출이 하락하고, 매출이 하락하면 이익도 줄어듭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실제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산 공장 연간 생산량은 2022년 60만 대에서 2024년 45만 대로 2026년에는 35만 대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매년 약 10%씩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산 공장은 2022년 40만 대에서 2024년 55만 대, 2026년에는 7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차가 울산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울산 투자액은 3조 원, 같은 기간 아산에는 8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왜 울산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걸까요? 공장에 신규 설비가 도입되면 자동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동화가 진행되면 인력이 불필요해지죠. 노조에서는 이를 반대합니다. 심지어 파업까지 불사하며 저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울산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차를 어디서 생산하는지 보면 명확합니다. 2020년 출시된 신형 그랜저는 전주 공장으로, 2022년 신형 제네시스는 아산 공장으로, 2023년 아이오닉 6은 체코 공장에 배정됐습니다. 울산에는 이제 곧 단종될 구형 모델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울산 공장이 쇠퇴의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인력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울산 공장 생산직 직원이 35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28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7명이나 퇴사한 것입니다. 물론 강제 해고는 없었습니다. 노조의 힘이 강력하니까요. 대신 55세 이상 직원들에게 평균 3억 원 정도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분들은 당연히 기뻐했습니다. 3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55세의 고졸 학력, 생산직 직원을 과연 어디서 채용해 줄까요? 대부분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치킨집을 열었다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차렸다가 6개월 만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목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1년 만에 절반이 증발했고 2년 만에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울산 시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보십시오. 현대차 출신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받으면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연봉 1억 원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아직 공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울산 공장 생산직 인원은 28명, 평균 연령이 무려 53세입니다. 10명 중 7명이 50대 이상. 젊은 직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근 5년간 신규 채용 인원은 총 200명, 1년에 겨우 40명을 뽑은 셈입니다. 예전에는 연간 1000명씩 채용했던 곳인데 말입니다. 이제는 젊은이들도 울산 공장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미래가 없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아산이나 전주를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로봇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2026년 1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ES 2026이 개최됐습니다. 현대차 부스 앞에만 3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로봇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 그 로봇의 이름은 아틀라스. 키 175C, 몸무게 89키, 거의 사람과 유사한 체격이었습니다. 아틀라스가 무대 위를 걷고 멈춰서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공중 제비를 선보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대차 대표가 무대에 올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액만 125조 2천억 원입니다. 3만 대라고요. 이 로봇 한 대가 사람 3명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만 대면 자그마치 9만 명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대차 국내 생산직 전체 인원이 3만 명인데 그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발표 다음 날 현대차 주가는 16%나 폭등했습니다. 증권사 보고서 제목을 보셨습니까? 삼성증권은 로봇 대장주의 탄생이라며 목표가를 64만 원으로 제시했고, KB증권은 로봇 사업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 필요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틀라스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용접 작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 부품 하나당 200초 소요, 정확도 98.5%, 분량 1.5%,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로봇 아틀라스 부품 하나당 180초 소요, 정확도 99.8%, 분량 0.2%, 하루 24시간 가동 가능, 속도부터 10%더 빠릅니다. 정확도는 1.3%포인트 더 높고 분량은 7.5배 낮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1년 내내 작동합니다. 연간 생산량으로 비교해볼까요? 사람 하루 8시간 곱하기 250일은 2영시간, 연간 36연계 생산. 로봇 하루 24시간 곱하기 365일은 760시간, 연간 175, 200개 생산. 거의 5배 차이입니다. 비용은 어떨까요? 사람 연봉 1억 원 나누기 3만 6연계는 부품당 2,778원, 로봇 연간 유지비 1,620만 원 나누기 17만 200개는 부품당 92원, 비용이 30배나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울산 공장은 연간 파업 발생 확률이 10%입니다. 60조 원짜리 공장이 10% 확률로 멈춰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광주 공장의 연간 파업 확률은 0%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장의 70%가 로봇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파업하지 않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 45시간 근무제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회사의 재무 담당 임원이라면 어느 공장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광주 공장이겠죠. 실제로 최근 출시된 신차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출시된 신차 7종 6종이 광주 및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만드는 건 단일종 산타페뿐입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에 가보면 로봇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접 100%, 도색 90%, 조립 70% 모두 로봇이 담당합니다. 사람은 그저 로봇이 정상 작동하는지 관리만 할 뿐입니다. 아산 공장에서는 직원 한 명이 평균 5대의 로봇을 관리하는데 울산은 겨우 1대입니다. 이 5배의 차이가 결국 생산성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는 직원이 0명이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는 3만 명이 동일하게 100만 대를 만듭니다. 생산성이 무려 15배나 차이 나는 것입니다. 제조업에서 더 이상 사람이 핵심이 아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단순 반복 작업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단순 업무만 하는 일자리는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현대차는 과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시간 2026년 6월 현대차가 사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제목 스마트 팩토리 로봇 운영 교육 과정 6개월 교육비 전액 무료 신청 마감 6월 30일 시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내용 로봇 프로그래밍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과연 몇 명이나 신청했을까요? 딱 300명이었습니다. 전체 생산직 17명 중 고작 1.7%만 신청한 것입니다. 다들 왜 안 했을까요? 당시 울산 공장 게시판에 달렸던 댓글들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내가 여기 경력이 12년인데 로봇 따위가 나보다 잘할 것 같아. 우리 노조원이 5만 명이야. 회사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저녁에 6개월씩 공부할 바에야 특근 뛰어서 1,800만 원 더 버는 게 낫지. 다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2027년 1월 교육을 마친 300명은 로봇 관리자로 새롭게 배치됐습니다. 연봉도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6월 아산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500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원 감축이 시작됐습니다. 100명이던 직원이 800명으로 축소되면서 700명이 퇴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명단에 로봇 교육 이수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28년 1월 드디어 울산 공장에도 아틀라스 1000대 투입이 공표됩니다. 예상 감축 인원은 3명. 2026년에 로봇 교육을 받았던 그 300명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오히려 승진까지 했습니다. 반면 교육을 받지 않았던 70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중 3명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됐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18%, 6명 중 1명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울산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공장이 아예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현대차는 이미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울산 공장이 없어도 회사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아산 전주 해외 공장으로 생산량을 분산시켜 놨습니다. 울산이 멈춰도 회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판을 짜놓은 것입니다. 울산시는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현대차가 울산 전체 경제의 40%를 차지하는데 현대차가 무너지면 도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랴부랴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비단 울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산 GM 공장은 이미 폐쇄됐습니다. 부산 르노 삼성도 위기입니다. 광주 기아차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기반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했던 킹산직은 사실 환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전, 공장 자동화가 일반화되기 전 아주 잠시 나타났던 신기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평생 억대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한민국 산업화 시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화와 자동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고 그 앞에서 킹산직의 환상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순직 노동자가 연봉 1억 원을 받는 시대는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산 노동자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한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요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통했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자가 단결하면
회사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회사도 타격을 입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조의 힘으로 임금을 올리면 회사는 인건비가 싼 국가로 공장을 이전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체코, 세계 곳곳에 더 저렴한 노동력이 있습니다. 노동 강도 완화를 요구하면 생산성이 하락해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테슬라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차를 만들어내고 중국 업체들은 더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갑니다. 미래를 위한 설비 투자를 막으면 공장은 점점 낙후되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못한 공장은 경쟁력을 잃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자니 공장이 위태로워지고 공장을 살리자니 노동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딜레마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전환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24일간의 파업이 끝났을 때 회사는 조용히 로봇 공장 건설을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울산 공장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파업은 반복됐습니다. 18년에도, 2019년에도, 2020년에도 그들이 파업을 하면 할수록 공장의 로봇은 늘어났습니다. 변화를 외면하면 할수록 설 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회사는 울산에 대한 투자를 멈췄습니다. 신형 모델은 모두 다른 공장으로 배정됐습니다. 젊은 인재 채용도 중단됐습니다. 울산 공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노조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사업권도 있었고 협상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미래였습니다. 선택의 기회는 늘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2020년에도, 2026년에도 로봇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됐을 때, 자동화 설비 도입이 논의됐을 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울산 공장의 이야기는 비단 한 공장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제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도, 전문직, 종사자도, 자영업자도 모두가 같은 질문 앞에 있습니다. 나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울산 공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고 현실에 안주하면 뒤처진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인 300명의 노동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승진했고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변화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했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